오늘의 핫한 시사 이슈에서 한 주간 중앙정치 이면까지 알아보는 톡 쏘는 정치 이야기. 매주 수요일 다양한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네, 지난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 진입해서 집단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5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자,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공수처 차량을 습격한 데 이어서 법원 청사에 난입해서 직기를 부수는 등의 집단 난동을 벌였죠.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요. 이 가운데 56명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위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가졌는데요.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의 참석을 위해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자, 오늘 톡쏘는 정치 이야기 이 코너에서는 이 이슈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평론가님께서 운영하시는 김성수 TV 제가 유튜브 채널을 봤더니 이번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서 집단 난동을 벌인 혐의자들 공개 수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죠. 그 법원이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근대 이후에 문을 연 다음에 군대가 침탈한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 시위꾼들이 이렇게 침탈을 해서 폭도가 되어서 법원을 공격한 일은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잘못된 사인을 자꾸 군중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비상계엄을 가동했던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고 그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걸 야당에서 오히려 내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을 갖다가 올가맸고 그걸 타개하려고 하는 정치 행위를 내란으로 몰고 간다, 이런 식의 주장을 거듭했고, 네. 그리고 심지어 밖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성남 군중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시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는 헌재 옆에서는 108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흥 종교가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한 끔찍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서부지법의 구속영장의 인용이 발표된 이후에 판사를 시해하겠다고 하면서 법원으로 난입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판사는 사실은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공수처로 보내고 공수처에서 발표할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안전하게 귀가를 하신 다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잡아서 살해하겠다라고 하면서 7층, 9층 판사가 있는 사무실까지 찾아가면서 손괴를 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입법부에 보내서 입법부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은 사법부를 침탈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권 분립의 양 주체를 공격했던 이런 반국가 반헌법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구속영장이 56명이 들어가서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56명이 지금 발부가 됐죠? 예. 예. 그렇게 나온 것은 지극히 정당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외에도 지금 현장에서 잡히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CCTV라든가 또 그때 당시를 그대로 기록한 방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그 극우 유튜버들이 자신들이 활약하는 것을 보여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방송을 했던 것들이 그대로 생방으로 진행이 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범죄자들을 특정해서 하나하나 사법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이에 대한 선동 혐의로 잇따라 지금 여기저기서 고발을 당하고 있으면서 주요 배후 세력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광훈 목사의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인데요. 예. 이게 사랑제일교회는 특이하게도 특임 전도사를 여럿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임 전도사들이 해괴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모 전도사 같은 경우는요, 사랑제일교회가 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알박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수백억을 갖다가 개발 조합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법원의 판결에서 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지어 서울시에서까지 이제 최고 명령이 다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년 6개월에 실형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특임 전도사 중에.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서부중앙지법에서 그 폭행을 주도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그거는 저희 영상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같은 교인으로 의심되는 일군의 무리들이 동시에 후문 관제실 유리를 깨고 침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광훈의 그 집회에서 서부지법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인용이 되면 바로 서부지법 앞으로 모여라. 그래서 서부지법을 혼내줘야 된다. 이런 좌표를 찍고 그리고 폭력 행위를 사주하는 그런 선동들이 계속 줄기차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로 정광훈 목사가 이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니냐. 심지어는 지금 그 폭행 관련된 폭도들의 영상을 보면요, 대다수는 폭행을 시전을 하면서도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한 20명 정도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순식간에 법원을 침탈하고 그리고 7층으로 가서 딱 판사실, 영장 판사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 미리 계획된 게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행동을 했던 중심에 사랑제일교회의 관련자들이 특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정광훈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식으로 윤석열 수호대를 자처하고 나오느냐 이런 배우가 의심이 되는 것인데 조심스럽게 뉴탐사 같은 언론사에서는 계엄 시 준비됐던 비상 입법 기구가 있습니다. 그 비상 입법 기구는 사실상 의회를 우리 국회를 해체한 다음에 그 국회를 대신할 기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예. 위원이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위원.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라는 국가기관의 위원을 대통령이 선정해서 그래서 거기서 의장도 선정하고 위원들도 선정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비상입법기구 예전에 전두환 때는 국보위라고 그랬죠. 그 국보위의 위원장을 노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시위대들에게 불법 폭력 행위를 해도 훈방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윤상현 의원이 그랬고요. 또 조종원 의원 같은 경우도 시위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사진과 영상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시위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국회의원들도 같은 목적으로 소요를 조장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이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그리고 폭력 사태의 유감을 뒤늦게 표하면서요.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단호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 그렇죠. 사실은 마땅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 사태가 심상치 않은 그런 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 수만 명이 모이고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노총이라든가 전농이라든가 이런 데가 시위를 열 때 그때는 왜 제대로 그 대응을 안 하다가 윤석열 지지자들에게만 폭도라고 부르면서 과잉 대응을 했느냐. 과잉 대응이 경찰에게 있어서 이게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였어요. 미리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전농의 시위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 대응을 할 때 진압복 등을 갖다 미리 다 입고 강력하게 초기부터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극을 해서 폭행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전적으로 먼저 그 준비하고 대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요의 범위를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든가 전농의 집회들은 평화롭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폭도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 권한 대행서부터 시작해서 그 경찰들도 충분히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부지법 앞에서 있었던 기동대들이 마구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진압복도 챙겨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로 폭행에 노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폭행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6시간 반이 지나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가 나온 겁니다. 이미 경찰청장 권한대행의 지시가 나온 지 1시간 가까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뭐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윤 대통령 등 76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거의 뭐 대부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첫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나오지 않은 증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들을 갖다 댔고 뭐 국민의힘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애초에 왜 불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지금 구속이 되었거나 하게 한 사람인데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편안하게 구치소에서 국회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첫 청문회에 동행명령장을 7장이나 발행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9.3의 제2기갑여단장, 또 김용균 전 대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예. 출석을 하고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답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나 마나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이 국정조사 특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담합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윤 대통령 어제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이제 출석을 해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좀 눈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실하게 그 재판에 임해야지 마땅할 텐데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계엄을 해제하려고 하는 의결을 결과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됐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 선관위를 점거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그 생중계를 보면서 많은 그런 악플들이 쏟아지거나 또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본격적인 침대 축구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네. 증인을 무려 24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24명을 한 사람당 한 30분씩만 증언을 듣는다고 해도요. 몇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헌재를 일주일에 2번씩 그 재판을 한다 그래도요. 최소한 이 24명을 다 받아들여서 그 증언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2달 이상 훌쩍 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시간 끌기를 통해 가지고 반전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렇게 사건을 질질 끌다 보면은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마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거나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자료들을 방대하게 분석을 해서 형사 재판을 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참 정말 법을 잘 안다고 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이 법적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네.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인지 아니면 시정잡배의 모습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모습들을 딱 4글자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법꾸라지요. 법꾸라지. 예. 법을 아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교묘하게 잘 이용해 먹습니다. 자, 헌재 탄핵 심판을 마친 뒤에 당연히 서울구치소로 가리라고 모든 중계 카메라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향하고 있던데 다른 곳으로 갔죠? 예. 이게 그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거기서 진료를 받을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던데요. TV상으로 봤을 때는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나 건강해 보이셨습니까? 예. 세상에 머리도 다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네. 그렇게 출석을 했잖아요. 용산에서 바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네. 변호인단이 이미 처음에 구속됐을 때 당시에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한 달 전서부터 주치의가 반드시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진료를 받았다는데 부위가 안과였다고 합니다. 안과 진료를 4시간씩이나 합니까? 아, 이거 진짜 도대체 왜 윤석열한테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뎌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허락을 해준 거며 또 이 4시간 동안이나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제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것이며 사실상은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이 네. 그냥 병원을 핑계로 대서 쉬다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가기 전에요. 미리 공수처에서 이제 구인을 하겠다. 공수처로 출두를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헌법재판소 찍고 병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공수처를 따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수처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밤 9시까지 국군 지구병원에 안과 진료를 받으려고 앉아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본인만 당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오동훈 공수처장은요. 윤석열의 병원행은 조사 회피로 보여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오늘 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하거나 혹은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또 들이닥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거의 독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다시피 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강제 구인이 또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예. 국민들은 정말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그 내란의 수괴가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내란 수괴의 장모는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무슨 모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포착이 됐다는 제보들이 쏟아졌어요. 예. 이게 지금 법치 국가가 맞는지 참 그렇군요. 정말 참 예. 기괴한 상황이 아닌가.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믿고 있는 뒷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태평하게 있을 법한 상황은 아닐 텐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보니까. 자, 예. 그건 그렇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SNS 글들이 막 밤사이 좀 올라오던데 비명계 활동이 요즘 부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직격을 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쁜 대통령이 탄핵도 당하고 그리고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자랑스럽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서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국민들이 고생할 때 본인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까지는 SNS도 올리지도 않으시고 뭐 무슨 그 시위 현장에 나오셨다는가 뭐 이런 걸 갖다 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으로 밀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당시에 근무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낱말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글들을 보니까요. 저도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사태를 일으킨데 그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포용을 하지 못해서 따뜻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내란 수계한테 따뜻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사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 지지율 여론조사들의 로우 데이터를 갖다 확인해 보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로우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면요. 이전에 그 비교적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나올 때보다 보수들이 많게는 100여 명, 적게는 40~50명 이상이 과포집돼 있습니다. 1000명 중에 보수가 40~50명이 이상 과포집돼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편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소스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뭐 이상하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득달같이 이재명 대표의 잘못을 공격하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알겠습니다.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